역사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경제가 발전하고 금융 규제가 생기고 중앙은행이 생기고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분명히 더 똑똑해졌거든요. 근데 경제 위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주, 더 크게 터집니다. 1929년 대공황,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사태,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유가가 치솟고 환율이 흔들리고 증시에서 수천조 원이 증발하는 걸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있죠.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그 답을 역사 속에서 찾아볼 거예요. 세 번의 대형 경제 위기를 하나씩 뜯어보면 사건의 배경은 전부 달라도 딱 하나의 엔진이 그 안에서 공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이름을 알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1929년 대공황부터 가볼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0년대 미국은 말 그대로 황금기였어요. 전쟁 수요가 폭발하면서 미국 경제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 새로운 기술인 자동차, 라디오,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미래가 무조건 더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주식시장으로 몰렸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마진 거래라는 게 유행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치 주식을 살 수 있었으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났어요. 신문 가판대 아저씨도 구두 닦는 청년도 평범한 시민들 모두가 주식을 했어요.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안 꺼지는 불꽃이라고요. 그 자신감이 극에 달한 게 1929년 여름이에요. 그런데 그해 9월부터 주가가 조금씩 흔들리더니 10월 24일 목요일, 역사에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그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고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한순간에 파산했어요. 은행들은 연달아 문을 닫았고 1929년에서 1933년까지 4년 동안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만 14,000개가 넘었습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어요.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사람들은 길에서 빵을 받으려고 줄을 섰고 그 공황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이게 대공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해요. 폭락 직전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가는 영구적인 고원에 도달했다고요. 그게 1929년 10월 폭락 불과 며칠 전이에요.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몰랐어요. 아니, 모른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이제 1997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1980년대부터 90년대 아시아는 기적의 시대였어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연 7%부터 10%씩 성장하면서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외국 자본이 앞다투어 아시아로 몰려들었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기업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늘렸고 부동산과 주식에 거품이 생겼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들은 외화 단기 차입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계속했어요. 단기로 빌린 외화를 장기 사업에 투자하는 그야말로 자금 미스매치였죠. 쉽게 말하면 3개월 만기로 빌린 돈으로 10년짜리 공장을 짓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잘 굴러왔으니까요. 그러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국 바트화가 달러 고정 환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붕괴하자 아시아 전체에 걸쳐 외국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어요. 한국도 바로 맞았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고 단기 외채를 갚을 달러가 없어졌어요. 그해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당시 받은 금액은 195억 달러, 역대 IMF 최대 규모였어요. 그 대가로 한국은 초고금리 정책,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죠. 금리가 30%를 넘겼어요. 은행 금리가요. 빚이 있던 기업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줄줄이 쓰러졌고 수십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 한 해에 한국인들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금이 225톤에 달했어요.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 하나로요.
당시 그 위기를 예측한 사람이 없었느냐 하면 사실 징후는 있었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었고 기업 부채 비율이 위험 수준을 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를 거라는 믿음이 더 강했으니까요. 이제 2008년입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한데 핵심만 짚을게요. 2000년대 초 미국은 닷컴 버블이 꺼진 직후라 경기가 침체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낮췄어요. 돈이 싸지니까 은행들이 엄청나게 대출을 늘렸는데 그 타깃이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집을 사라고 돈을 막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은행들은 거기서 더 나갔어요. 그 대출을 묶어서 증권으로 만들고 그 증권을 전 세계 금융기관에 팔았습니다. 등급도 AAA 최고 등급으로 포장해서요. 모두가 알면서도 몰랐고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문제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집값이 꺾였어요. 신용이 낮았던 대출자들이 이자를 못 갚자 그 증권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08년 9월 15일 월가의 거인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158년 역사를 가진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날 하루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었어요. 그 충격은 미국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도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수출 기업들이 줄줄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론이에요. 세 번의 위기, 배경은 전부 달라요. 1929년은 주식 투기, 1997년은 외화 차입, 2008년은 부동산 파생 상품.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씩 들여다보면 완전히 똑같은 순서가 있어요. 첫째, 반드시 자산 가격이 과하게 오르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승을 가능하게 한 건 신용, 그러니까 빚이에요.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이 자산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요. 둘째,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믿어요. 이번엔 기술이 달라졌고, 이번엔 정책이 뒷받침하고, 이번엔 세계가 연결되어 있으니 괜찮다고요. 역사에서 가장 비싼 말이 이번엔 다르다는 거예요. 셋째, 방아쇠는 항상 작은 곳에서 당겨져요. 태국 바트화 하나, 리먼 브라더스 하나, 그 충격이 과하게 부풀어 있던 버블 전체를 터뜨리는 거예요. 넷째, 공포가 퍼지는 속도는 거품이 생기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간 게 3개월 만에 사라져요. 그리고 그 공포의 끝에는 항상 헐값이 된 좋은 자산들이 남아 있어요. 다섯째, 그 자산을 헐값에 죽는 사람들이 다음 부자가 됩니다. 역사는 이걸 3번이나 보여줬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위기는 반복되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 나아가 그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크게 도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미리 알았어요.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주식을 모두 팔고 현금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 1997년 위기 때 달러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부동산이 바닥 찍을 때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음 10년을 지배했어요. 물론 위기의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패턴을 지나고 있는지는 볼 수 있어요. 역사가 그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겼고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공급 충격이 커지고 있어요. 연준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까봐 망설이고 있고 글로벌 부채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대공황 직전과 2008년 직전 학자들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지금이라는 말도 나와요. 물론 지금이 그때와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앙은행이 있고 금융안전망이 훨씬 촘촘하고 1929년처럼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역사가 반복하는 건 사건이 아니라 심리라는 걸, 거품은 언제나 다른 옷을 입고 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팔고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뜨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부 괜찮다고, 이번엔 다르다고 누군가 얘기하는 순간,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역사가 그걸 3번이나 증명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를 보는 가장 좋은 시각은 공포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에요. 패턴을 읽는 냉정함이에요. 무너질 때는 무너지는 이유가 있고 회복할 때는 회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같은 파도 위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